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맨큐의 거시 경제학 챕터 14장 자, 개방경제에 관한 제 논의 이번 시간에는요. 사례 연구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로화에 대한 논쟁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유럽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00마일을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한다 했을 때 소지하고 있는 달러화를 다른 통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욕에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로 자동차로 3,000마일을 이동을 합니다. 근데 뭐 다 달러화를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뭐 굳이 환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자, 미국 50개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달러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잖아. 그래서 이러한 통화 동맹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화 동맹이 가장 강력한 고정환율 제도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환율이 똑같다는 화폐 교환 비율이 똑같다는 건데 완전히 똑같은 화폐를 쓰게 되면 뭐 고정 환율 제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정 환율제의 극단적인 형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환율 변경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미국의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어디서 발행했는가? 이 달러에 뭐 이게 표시가 있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어느 연방준비은행에 의해서 발행되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3,000마일을 여기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는요. 여기는 유럽이야, 유럽. 이렇게. 여기는 지금 미국이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프랑스 프랑화를 독일의 마르크화, 네덜란드 길더화, 스페인의 페세타화, 이탈리아의 리라화로 환전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통화가 다른 기준으로 있으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겠죠. 자,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해당 국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줄을 서야 되기도 하고요. 환전과 관련한 환전 비용, 그런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유럽은 요즘 미국과 유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가 보시면 지금은 이제 하나의 거의 통합화 돼가지고요. 자신의 통화를 포기하고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갔냐면 이런 환전과 관련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로화라는 공동 통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화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동맹. 이걸 통해서 유로화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환율은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 사이의 환율처럼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같은 통화 동맹을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러한 베네핏 말고요. 당연히 대가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편익과 대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네핏이 있어. 환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코스트도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코스트 측면에다가 비용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비용이 뭐냐면 유럽 각국이 더 이상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자신들만의 금융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각국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우리 불가능한 삼일체라고 봤었잖아요. 금융정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을 포기. 네. 이게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럽중앙은행이 모든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단일의 금융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통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의 상황이 어떤가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공급이나 통화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늘렸다 올렸다 낮췄다 해가지고 또는 통화 공급이나 이자율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불가.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공동의 통화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래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한 나라가 불경기를 경험하고 어떤 나라는 불경기가 아니야. 경기가 좋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 여기 보시면 어떤 나라는 경기가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엄청나게 불경기라고 합시다. 불경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는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이야. 호경기야.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경기가 호경기라고 할게요. 호경기. 이렇게 상황이 다른 경우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영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 그런 게 있어서 난 안 해.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과 스웨덴은 야, 혜택, 베네핏도 있긴 하지만 이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가 안 해. 참가 안 해. 오히려 탈퇴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참가했다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자국의 금융 정책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최근에 발생했대요. 자, 엄청 불경기를 겪었던 나라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08년부터 2013년 요 사이의 상황을 보니까 자, 남부 유럽의 몇몇 국가 피그스라고 그때 했었는데 눈에 띄는 경기 침체를 경험했대요. 실업률이 이탈리아 쓸게요. 이탈리아 실업률이 6%에서 12.2%로 상승했고 포르투갈 포라고만 쓸게요. 8.5%에서 16, 다 2배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 스페인도 거기 보시면은 11.3%에서 21.6%까지 올라갔고요. 그리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도 7.7%에서 27.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요, 엄청난 불경기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호경기를 누린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보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실업률이 7.5%에서 5.3%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통화동맹을 체결한 이런 불경기를 경험한 나라들은 지금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만약에 독자적인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사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화폐를 통화 평가 절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평가 절하를 하게 되면 통화에 대한 그럼 어떻게 돼? 통화가 싸지니까 수출품의 가격이 싸게 된다고. 그러면 절하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순수출의 증가로 이렇게 심한 경기 침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미국에서 잘 운영되는 통화 동맹이 왜 유럽에서는 적절하게 잘 안 돼? 지금 보면 아니 미국도 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동맹을 잘 운영되는데 왜 너네들은 잘 안 되니? 이렇게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여기 통화 동맹 유로화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요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얘네들은 미국과 달리 실패했을까?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한번 보시면 두 가지 면에서 유럽과 다르대요. 첫째, 인구 이동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보다 미국 각주가 훨씬 더 용이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똑같은 영어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인구 이동도 좀 쉬운데 유럽은 나름대로 이동이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동력에 대한 인구 이동이 좀 어려워. 그래서 언어 문제.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둘째, 미국에서는 지역 간의 자원을 재분배하는 예를 들어 연방조세나 이전 제도 같은 재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래,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니, 그럼 재정 정책을 쓰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없어. 자, 그 결과 없어서 뭐 재정정책 같은 거 시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물론 이 공동통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에이, 그러한 좀 약간 네거티브한 비용을 치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전 유럽의 단일 통화가 도입이 되면은 여행객들과 사업가들은 환율 변동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 국제무역이 촉진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베네핏은 뭔데? 라고 하면 환율에 대한 오르락 내리락 환율 변동에 대한 이런 위험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국제무역이 촉진됩니다. 국제무역이 촉진될 수 있다. 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공동통화는 또한 유럽인들 사이에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치적인 이점, 하나의 뭔가 이렇게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 전쟁으로 얼룩져 있으며 이들 모두 유럽인들의 의견 불일치에서 발생하게 됐는데 유로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동된 통화의 이렇게 동맹은 유럽의 공동체 동일체 의식을 강화한다. 그리고 유럽의 공동체로 인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번 시간에는 유럽에 대한 이런 공동 통화 동맹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생하는 장점과 또 이런 비용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2008년, 2013년에 약간 유럽의 경제 위기라 할까?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